그러면 이어서 박현수 선생의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선생의 주제 발표 제목은 근대성 극복을 위한 서정시 시적 대응, 이성선 다시 읽기. 박현수 선생님 경북대학교 국문과에서 수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박현수 선생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회장님께서 시를 읽으셨는데 그 시의 내용, 그 느낌이 제가 이 백담사 오면 설악무산 큰 스님, 오현 스님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이 근처 동네에 올 때는 완전히 남의 동네에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전에는 뭐 스님도 뵙고 또 저의 지도 교수님 오세영 선생님하고 오늘 못 오게 된 박민호 선생님하고 다들 같이 스님이랑 얘기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참 여러 일들이 좋은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이 동네가 이제 나랑 무관한 동네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오면은 또 한 분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이제 이성선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 주제가 도전과 응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추상적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한국 실론, 여기는 오늘 실론 중심인데요. 한국 실론 중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읽을 만한 독창적인 어떤 실론을 가진 시인들이 몇 명 있을까? 제가 대학원 수업에 한국의 자생이론이라고 하는 교수신문에 연재했던 걸 책으로 만든 거기에 문학과 관련된 걸 추출해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남의 이론 가지고 적용하지 말고 네 이론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해요. 대학원생 박사 수업인데요. 그러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상당히 괜찮은 자기 이론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석사 논문을 태계의 줄이론으로 이육사 시인의 범지를 다루는 논문을 썼어요. 저는 그걸 쓸 때, 야, 이 정도면 대단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상당히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발표 날에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받고, 특히 정 주임 교수님은 통과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하고 상담해서 가서 설득을 하라고. 그쪽에 설득을 했죠. 설득이 안 되죠. 대신에 이번은 석사는 이렇게 하지만 박사는 내가 그 요점이 뭐냐면 왜 서양 이론을 공부 안 하고 이런 뭐 한국의 전통 무슨 철학인 이런 걸 왜 가져오냐. 그건 문학이 안 맞다. 요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통과는 돼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박사 때 서양 이론을 제대로 접목시킨 걸 하고 이번엔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그쪽으로는 거의 안 썼죠. 한국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문학에 적용하는 걸 안 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내 그 석사 논문을 복사해가지고 대학원 수업에서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서울 쪽에 어느 대학에서 썼다는 거 듣고 가치가 없진 않구나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또 따로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자기 얘기하는 것이 두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특히 이론에 대해서는. 그것이 결국은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질 얘기입니다. 남이 이론 가지고 한 거는. 제가 박사 논문 지도할 때
거기다가 요즘 유행하는 이론이라든지 이름 집어넣지 말라고 들레지 뭐 구조주의, 또 구조주의 한물 가면 그 놈은 다시는 안 읽습니다. 들레지 한물 가면 다시는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들레지와 같이 유행과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선의 그 시로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20분이고요. 시간은 50분까지 하면 되니까 시간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성선 시인이 1990년에 이런 시를 하나 씁니다. 31쪽에요. 사냥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마지막 네 줄만 읽겠습니다. 이 사냥은 꿀뚝 총신을 하늘에 겨누고 연기를 뿜어내는 시간, 그가 설 땅은 이제 남지 않았다. 꽃 밟고 물 밟고 숨어 한산가 산다. 솔방울만 잘랑잘랑 소리 울리는 산장. 자, 1990년대면 아직까지 이 평론이나 이런 데는 리얼리즘이 이제 우세했던 시기죠. 막시즘. 그리고 현실 비판 의식 같은 것들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연히 이런 비판을 받게 되죠. 김혜순 시인이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 초월적인 사냥의 삶이 도대체 우리 인간과 무슨 상관이 있냐? 현실 도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너무나 억울했는지 이성선 시인이 평론가가 잘못 읽은 나의 시 특집을 현대시하게 했는데 거기다가 씁니다. 이 현실 도피라는 게 가능하냐? 인간이 지상에 사는 한 현실 도피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성선 시인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이 32쪽에 두 번째 줄인 거죠. 참삼, 고결한 삶. 우리 이 자본주의 시대 모든 것이 붕괴되는 이 시대에 참삼이나 고결한 삶, 정신적인 높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를 자기는 하고 싶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다른 시인들하고 달리 문학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참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한 시인입니다. 그 굴뚝청신 같은 것, 그런 표현이 그 전에 하나도 설득력이 없는 걸 보이는 거죠. 김혜순 시인한테는 현실 도피로 보이고. 그런데 그게 그 사진 한번 보세요. 2007년에 한국의 유명한 이 광고 뭐 디자이너라고 합니까? 그분이 세계 그 뉴욕 그 원숍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데서 최우수상을 받은 게 꿀뚝청신입니다. 이 매연을 내뿜는 꿀뚝 자체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총으로 비유된 거죠. 이 비유는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이 시가 얼마나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선구적으로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깊이 있게 끌고 나가면 그거는 반드시 이해가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어떠한 사람이 선구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한 것을 나중에 반드시 발견해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이성선 시인의 시론 그리고 시의 특성을 말하려면 서정성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서정시의 본질이 서정성이죠. 그건 뭐냐면 세계와 자아의 일치입니다. 시를 쓰면서 순간적으로 시를 쓰는 시인과 그 사물이 하나가 된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샤머니즘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 마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거기 마법성이 인간과 자연의 일체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는 인식을 바탕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의 서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시가 그 유명한 이성선 시인의 미시령 노을입니다. 나뭇잎 하나가 아무 기척도 없이 어깨에 툭 내려앉는다.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 너무 가볍다. 이 시는 상당히 짧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뭇잎 하나가 내 어깨에 손을 얹는, 우주가 손을 얹는 어떤 그 상황으로 이해한다는 것. 이거 억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느낀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느껴서 시를 쓴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고의 별이 빛나는 밤 그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 상상력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동생 태호가 고한테 물었습니다. 형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렸어? 내 눈은 그렇게 보여. 이렇게 했답니다. 대답을.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이론 때문에 그 이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뭔가 색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느낀 대로 보는 것. 이성 시인에는 그렇게 보인 거죠. 낙엽이 우주가 손에 얹는 그런. 자, 이런 것이 33쪽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런 생각은 근대 합리주의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현대에 수용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 서정, 저도 시를 쓰지만 현대 서정 시인은 두 종류입니다. 그런 서정성을 믿는 사람, 세계와 자아가 일체가 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수용한 사람과 그게 괜찮은 거고 시를 쓸 땐 그걸 해야 되는 관례나 간섭으로 생각해서 하려고 뭐 흉내내는 사람, 또는 아예 그 부정하거나 해야하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다고 보죠. 그래서 이성선 시인은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그런 시인이죠. 근데 그 두 단락 밑에 보면 그래서 근대성에 의해서 사실상 이런 서정성은 우리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학의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 자아와 세계가 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관적인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선 시인이 우리 시사의 주류로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방식들, 서정성이라는 게 강의실에서만 이제 유용한 일종의 이론적 개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대시론 수업할 때 이 서정성 부분을 다룰 때 학생한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세계와 자아가 일체가 된다고 하는 이 서정성을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라. 40명 정도 되는 수업인데요. 뭐 한 3-4명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서정성을 해야 되냐? 이거는 현실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을 그냥 헛개념을 그냥 강요하고 시하면 이게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일종의 그 장식적인 개념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서정성이 그런 장식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과 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하는 건데요. 바로 그것을 삶의 본질로 있는 다른 분이 바로 이성선 시인입니다. 그 자아와 세계의 그런 간격 같은 것들이 좁혀지는 것을 33쪽에 옥타비오 파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과 세계 의식과 존재, 이런 동일성은 인간의 오래된 믿음이고 과학과 종교, 주술과 시의 뿌리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오래된 오솔길, 즉 양쪽 세계를 소통시키는 잃어버린 통로를 발견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통로를 발견하는 길을 목적으로 삼는 게 바로 서정시라는 거죠. 자, 근데 이성선 시인은 그럼 왜 이런 걸 하게 됐을까? 34쪽에 첫 번째 인용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시세계란. 그래서 나의 시는 나에게로 가는 문이다.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찾아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34쪽의 아래쪽에 인용문 두 번째 줄에서는 만유의 기초인 궁극 실제와 소통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세계가 동일성이 되고 일체화되는 것은 이성선 시인에게는 논리적인 근거까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세계의 근원에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우리한테도 있고
모든 사물한 데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통해서 모두가 다 서로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논리와 직관이 다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개인적인 경험을 35쪽의 제일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안감에 떨다가 바람이 멈춘 뒤에 평온을 되찾는 자신의 그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읽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36쪽의 그 인용문의 한 대여섯 번째 줄 정도에 이성서 씨는 이런 경험을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어려운 말로 하자면 나는 상, 변함없는 상태겠죠. 이 상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주체는 끊임없이 매 순간 변하는 무상의 나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무상의 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에 도달하면서 무상의 나가 되면요, 나라고 하는 주체가 고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상도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대상도 고정적 주체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런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얘기를 이성성 시인은 수평적 삶과 수직적 삶하고 구분을 합니다. 36쪽의 인용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큰 평야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은 인간들끼리의 문제가 최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옆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물을 분배를 해야 될 테니까. 그런데 이성성 시인이 사는 강원도 산골 같은 데는 수직적 삶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그거를 수용해서 사는 삶이죠. 그 얘기는 뭐냐, 자기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성성 시인은. 그건 뭐냐, 인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하늘과의 소통 문제, 그 문제가 자기 삶의 배경이고 그것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이런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삶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자기 삶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평적 삶이 아니라 수직적 삶, 즉 초월적인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 이 세계를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가져다 준 초기의 어떤 경험을 39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원경험으로부터 서정성의 모든 이론적인 생각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성서 시인의 아버지는 좌파 쪽에 속해 있다가요,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 월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40의 아버지와 10살의 아이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해지고 어두워가는 무렵 동해 바닷가에서 험한 태백산맥 줄기 및 산골 마을을 향해 가는 길이다. 앞에 가던 아버지가 갑자기 몸을 돌려 조금 멀리 바다 쪽으로 손을 들어 가리키며 아이에게 말한다. 야, 저 달 좀 보아라. 아버지가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 눈을 주던 아이는 깜짝 놀란다. 그곳에는 이제 막 바다에서 떠오른 달이 크고 둥글게 불타는 얼굴로 아이를 향해 보고 있다. 순간 아이는 온몸이 화끈하게 전율에 휩싸인다. 커다란 불덩이가 한순간에 가슴속으로 안겨드는 느낌이다. 바로 이 체험, 그야말로 지금 우리 과학에 의하면은 달은 그냥 하나의 돌덩어리에 불과한데요, 그게 아니라 뭔가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로 자기와 일체가 되는 그 느낌, 이 경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잘못해도 가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지만 그 경험을 잘 소화를 시켜내면은 정말 중요한 삶의 바탕, 문학의 바탕이 되거든요. 이성서 시는 바로 그런 신비스러운 소년시대의 일체감, 그것을 온몸으로 깨닫고 그것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지금 합리적으로 뭔가를 풀어나가는 이런 문학, 이런 논리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검열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성서 시인은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41쪽에서 이런 초월주의를 자생적 초월주의라 하고, 자기 스스로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 경험을 육화시켜서 이론화하는
실온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일을 한 중요한 시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성선 시인을 다시 봐야 될 것이고, 아마 자생 이론을 가진 몇 안 되는 시인 중에 하나로 이성선 시인이 속할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또 자생적인 이론을 만든 사람은 신동엽 시인입니다. 신동엽 시인의 차수적 세계, 원수적 세계라고 하는 저도 보도 못한 개념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 문명 전체를 풀어나가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와 비슷하게 이 수질상 수평적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